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어려운 정치 하나 법률로 풀어드리는 월요 법률의 시간이죠. 송영훈 변호사, 조윤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첫 질문 들어갈게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하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늘이 선고인데 지난주 후반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 어떠한 자료를 내라고 헌재에서 요청을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헌재가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국회에서의 어떤 의결 절차가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안 판단할 수 없다. 즉 각하한다라는 어떤 결론에 근접해 있다면 이런 요청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을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국회 선출목 3명까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준 것은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국회 선출목에 대해서 임명 보류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헌재가 이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군요. 네, 조윤산 변호사께서는요? 네, 결론은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들에 앞서서 이 재판을 나름 신속하게 진행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9명의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각종 헌법재판소 결정과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번에 나름 조속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결론조차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졸속 재판, 졸속 심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은 각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사실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지금 국회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국회의 그 헌법재판관 선출권이거든요. 선출했는데 임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청구인이 국회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국회의장이나 또는 어떤 국회의원 개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국회에서 아무런 의결이 없었습니다. 의안 발의도 없었고 상정도 없었고 표결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평시에 대외적으로 대표할 때의 문제이고 과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그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표결 절차 없이 해도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나 국회법에 그 정족수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회법 109조에서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절차는 다 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일단 그 권선동 원내대표의 주장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앞서 변호사님이 그래도 다행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권선동 원내대표는 청구인 적격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국회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주체가 아니지 않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청구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서요. 국회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각하 사유로 말씀하신 것 자체는 일단 우리 명문 규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함에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뭐 투표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시된 바가 없고요.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금까지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투표를 거친 경우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과거 헌법재판 결정례를 좀 들먹이고 있긴 한데 그 결정도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국회의원이 이런 청구를 할 수 없다라 그런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나왔던 사례가 있을 뿐
뿐이지 그렇군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것은 각하 결정 사유는 아니고 인용인지 기각인지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제기가 돼서 예. 또 국회가 청구를 받는 입장인 아.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국회 차원입니다. 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 단위가 아니고 그렇군요.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표결 절차 없이 했던 사례가 있는가. 요건 제가 좀 들으면서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오후 2시에 내면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인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지금 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법무부나 또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법률 검토를 거치면은 결국에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 다만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그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법률 검토를 또 받아보려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이 그런 판단 그러니까 그 판단을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고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임명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에는 만약에 헌재가 오늘 인용하는 것으로 네. 결론을 내면은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 법률에 따르고 네.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이 결국 임명을 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하지는 않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끌고 있다. 과연 그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의 결정에 따를지가 저는 걱정이기도 하고 예. 저는 앞서 뭐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 뭐 문의를 해서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저는 그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따라야 돼요. 기속적인 기속행위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 따르지 않는 순간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 소지가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요. 5차 변론이 화요일 내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문영배 소장 대행을 비롯해서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계속 부각하고 있어요. 먼저 두 분은 법조이시니까요. 판사 출신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압도적인 비율은 아닌 걸로 압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일종의 후신격으로 돼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회원 명단이 뭐 전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고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아마 많이 잡아도 지금 전체 법관의 10% 언저리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이 된다면은 최대 4명까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염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우려가 있다. 아마 그런 관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단체에 소속됐다고 해서 꼭 특정한 방향으로만 결정을 하라는 법은 없긴 합니다. 다만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대다수의 법관들은 직접 SNS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 2012년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SNS의 사용 가이드라인처럼 권고를 한 것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최대한 논란을 빚지 않도록 자제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워낙에 활발하게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
댓글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국민들께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보다 좀 국민들께서 수긍할 만한 입장 표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리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이 임명하는, 지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헌법과 우리 법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헌법재판소란 기관 자체는 어찌됐건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다양한 입장을 가진 판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숱하게 그런 구조로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사건에 대해서만 특정 진영의 죄송합니다.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뭐 특정 연구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판관 하나하나 모두 다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지만 그 부분 기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기각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추후에 있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뭐 지지자들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도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로 우리 모두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가급적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평해야 되고 그것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여야도 마찬가지고 대리인단들도 모두 사력 있게 행동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사실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의 SNS 문제만큼은 가벼이 넘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안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의 속도에 따라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친연성을 공개적으로 SNS에서 드러내는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예전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사장 시절에 그 채널A 기자와의 녹취록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는 없다.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하게라도 보여야 된다. 공정하게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문영배 대행이 처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인용 여부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르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국민의힘 측에서는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 헌재가 만약에 임명해야 된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따르는 게 맞다. 그것이 보수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영배 대행의 SNS 문제만큼은 사실 야권에서도 이걸 감싸고 돌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찾고 옹호하면요. 정말로 문영배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져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끊고 가셔야 됩니다. 네. 5차 변론기일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4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5시 반에 홍장원 전 차장 이렇게 나오고 이제 신문이 이어질 건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이번 5차 변론기일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반복되면은 좀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요. 네. 본인의 공판 준비 기일 때 원래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데 직접 출석을 했잖아요. 예. 그 공판 준비 기일에 밝힌 입장은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겁니다. 예.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아서 명령에 따라 수행했을 뿐인데 현장에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나보고 판단하라는 거냐.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했으니까 나는 무죄다. 이게 요지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랬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진우 사령관이 헌재 출석했을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증언을 한다면 나는 지시받았다. 어떤 내용들 지시받았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지금 진술했다고 알려진 것처럼 뭐 4명이서 1명을 붙잡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걸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바라는 대로 답변이 나올 것인가. 직접 질문했을 때. 이게 원래 피고인들이 또는 피청구인이 법정에서 직접 질문을 하는 게 그리 권장되지 않는 것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도 그 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한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성남시 그 주거과장인가요? 그 용도 변경을 담당했던 분 출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국토부로부터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는 오로지 시장님 지시만 따르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본전도 못 챙긴 사례가 있습니다.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현산 변호사께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판 얘기를 구태여 보태시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번 그 심리 때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그 김영현 전 장관의 그런 심리 때와 아마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 라는 식의 진술이 이미 다 나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증언신문 단계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과거 국회에서 했던 각종 증언들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가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내란숙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죠. 지금 현직 사령관들과 국정원 차장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지시 없이 각종 그런 내란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인신문 과정 자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번 내란 행위에 개입했는지가 아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핵심 이슈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주장, 또 두 번째는 성관위 진입 관련한 또 증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 체포조 관련해서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각각의 포인트는 어떻게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진술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증인으로 나오실 분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체포자라든가 선관위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시받았다라고 지금 각 사령관들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을 할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각자가 아직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진술을 한다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해야 될 겁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예외죠. 그분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은 아니니까요. 제가 앞부분에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가 이게 나중에 위증죄로 추가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양형에도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은 상당히 여러 경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 경, 국정원 서로 다른 기관에 종사해온 사람들로부터 각각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두 사람이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입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위증 논란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마 헌재 출석하는 증인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해 봅니다. 그렇군요. 5차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고요. 또 6차 변론기일은 목요일 오전 10시인데요.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정군 특수전사령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7차 변론 기일 때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영 국정원장, 백종원 전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네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렇게 해서 7차 변론기일에 지금 증인이 4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제가 염려하는 바는 예. 사실 이 탄핵 심판의 결론도 결론이지만 예. 절차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최대한 수긍하고 승복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 그런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증인신문을 4명이나 한다면 얼마나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질지 또 반대 신문권은 충분히 보장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헌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조절하거나 또는 증인신문 양상에 따라서는 이게 뭐 한두 명쯤 뒤로 밀려서 기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까요? 지난 그 증인 신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직접 신문을 했던 전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직접 질문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우호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각종 언론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결코 우호 증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예상치 못한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신문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변론기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들이 출석을 해서 이번 주는 윤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지난주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의 문답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계엄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누가 초안을 작성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사전에 그걸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검토해서 승인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스스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전공일 부분은 왜 넣었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본인에게 하등 득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김용현 전 장관이 또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증언은 전혀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군요.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이요. 13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1심을 새로 하자는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50명 정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웬만한 증인은 다 나왔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 그 신청한 인물 중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었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으로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건데 엉뚱하게 국무조정실장 했던 분을 게다가 지금 같은 당의 정치인이어서 증언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있는 분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인 신청은 지금 그 집중 심리를 하기 위해서 5번의 공판기를 미리 지정해 놓은 그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판기일에 그렇게 이미 예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나 변호인 측 모두 정말 꼭 필요한 증인 말고는 한 명씩만 신청해라. 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증인에 대한 체부를 아마 최종적으로 고지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증인들 불채택될 걸로 보입니다. 조현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좀 1심에서 많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대부분의 증인이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은 제가 알기로 4명 정도였나요? 그 정도만 채택이 되고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심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항소심에서 지금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를 극복을 하고 번복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항소심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우호적인 증인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숫자도 1심에서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 숫자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13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체부 결정을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숫자가 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심 공판이 2월 26일이죠.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6일에 결심하고 그러면은 뭐 빠르면 2주 뒤 아니면 한 3주 뒤 3월 19일 정도에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런 스케줄이 예상이 되죠.
그래요? 저는 뭐 그 스케줄도 물론 재판부 입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히 뭐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다른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네. 이미 뭐 결심 날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예. 재판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판기를 지정하고 심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날짜에 꼭 얽매여서 이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월 12일까지 지금 신권 배당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 재판부가 예. 대내적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고한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 무렵에 선고를 해서 우리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633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 하면은 망신당하죠. 왜냐면요 2020년 7월에 이미 한번 기각당한 적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예. 그 당시에 신청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판례를 만든 거예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예. 그 행위 부분 예. 그리고 공표 부분은 최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헌재로 아예 보내질 않았거든요. 네. 그 판례를 만든 신청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면은 망신당하겠죠. 근데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신청하고 심리하고 결론 나다 보면 그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선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신청을 못하게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결정들 자체가 네.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바꾸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예.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헌재 판례도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 법률의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